(2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세계 공급망의 절대적 지배자라고 불렸습니다. 원유 시장, 금융 자본, 그리고 군사력까지 미국이 움직이면 모든 나라가 그 그림자 아래에서 몸을 사렸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같은 핵심 산업에서 한국이 빠지면 미국은 하루도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워싱턴이 한국의 기술과 자원을 빼앗아 오는 구조에서 이제는 한국 없이는 워싱턴이 숨조차 쉴 수 없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게다가 이 변화는 단순히 산업적 기술력이 향상됐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권력의 중심축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과도한 투자 요구를 던지면서 우리가 없으면 너희는 불안하다는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미국이 한국 없이는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제가 얼마 전 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의 70% 이상이 한국 기업의 제품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가속화되는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이 당연시되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미국의 심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300명의 한국 엔지니어 억류 사건은 미국이 얼마나 한국 인력에 의존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냈죠.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산업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그 기초를 세워주는 건 한국인 엔지니어였다는 사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사건이 미국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을 위협으로 지목하며 공급망 재편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빠지면 시스템이 바로 멈춰버린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니까요. 반대로 중국이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아직도 값싼 노동력과 양산 체제에 매달려 있고 일본은 과거의 기술력을 과신하다가 이미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 인재, 생산 인프라, 심지어 국가적 전략까지 완비해버렸죠. 워싱턴이 서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미국은 군사력이 강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돌아가려면 특수강, 첨단 전자부품, 레이더, AI 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한국의 산업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이 공급하는 고성능 강제 없이는 항공모함의 갑판조차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고 한국산 레이더 기술 없이는 차세대 방공망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즉, 미국의 군사력은 이제 한국이라는 기초 위에서만 작동 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반론처럼 던져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과 패권을 잃게 될 겁니다. 반도체만 봐도 미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 라인을 늘리려고 해도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완성된 생태계를 갖고 있어 즉각 공급할 수 있죠. 게다가 비용 효율성에서도 미국은 한국을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워싱턴은 독자 노선이 아니라 한국과의 협력, 더 정확히 말하면 의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권력의 중심은 더 이상 워싱턴에 있지 않고 서울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경제나 산업 차원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과거에는 모든 협상의 주도자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방향을 제시하고 미국이 그 뒤를 따라가는 시대가 된 거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역전된 그림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핵심 동력은 더 이상 석유가 아니라 반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전기차까지 모든 첨단 산업의 근본에는 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을 쥐고 있는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생산하는 디램, 낸드, HBM은 사실상 미국의 모든 첨단 산업을 돌아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만약 서울이 공급을 중단한다면 실리콘밸리는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삼성과 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이 메모리는 엔비디아 GPU와 같은 AI 칩의 필수 부품인데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운영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는 전부 이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AI 최강국이라고 떠들지만 사실 그 AI는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만약 한국이 공급을 멈추면 GPT 같은 인공지능 모델은 훈련조차 불가능해지고 클라우드 서버도 멈추게 되겠죠. 그렇다면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면 되지 않겠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텔이나 TSMC를 활용하는 방법 말이죠. 하지만 인텔은 이미 기술 경쟁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뒤처진 지 오래고 TSMC는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미국이 끝까지 의존할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경우는 극자외선, EUV, 포토레지스트 같은 일부 소재를 아직 공급하긴 하지만 완성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한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기술력의 격차가 아니라 국가 전체 시스템과 인재 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반론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최근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애리조나와 텍사스에 대형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삼성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산과 생태계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재, 장비, 인재, 연구개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균형이 맞아야 돌아가는 산업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모든 것을 갖추었고 지금도 세계 최정상에 서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숙련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기술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아 생산 효율성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텍사스의 삼성 공장조차 한국 엔지니어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했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결국 미국의 반도체 자립은 구호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한국 의존도가 오히려 심화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생각해보면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슈퍼컴퓨터와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도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만약 한국이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한다면 단순히 실리콘밸리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미국 국가 안보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힘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게다가 반도체는 단순히 기술적 자산을 넘어 금융시장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이미 웬만한 미국 빅테크 기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한 기업의 시가총액만 해도 일본 도쿄 증시 상위 기업 전체를 합친 것과 맞먹습니다. 워싱턴과 월스트리트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발표 하나에 따라 출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한국이 미국의 종속된 산업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경제의 호흡기를 쥐고 있는 실질적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요즘 인공지능을 앞세워 새로운 패권을 꿈꾸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AI를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내세우며 마치 미국이 독점적인 선두주자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GPU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 안을 돌아가게 하는 HBM,
DRAM, NAND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전부 한국에서 공급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이 말하는 AI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엔비디아가 최근 공개한 H200 GPU나 B100 같은 차세대 칩도 모두 한국산 HBM을 탑재해야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엔비디아를 AI의 황제라고 치켜세우지만 정작 그 황제의 왕관은 한국이 만들어준 보석으로 장식된 셈이에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같은 미국의 초대형 클라우드 인프라가 구동되는 기반도 한국 반도체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이 AI 시대를 선도한다고 믿겠지만 실상을 아는 우리는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과 일본이 이 분야에서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자체 GPU를 만들겠다며 몸부림치고 있지만 미국 제재에 막혀 반도체 공정에서 5세대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슈퍼컴퓨터 후가쿠로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와 AI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존재감이 사라졌죠. 결국 미국이 AI 패권을 외치더라도 실제 뼈대는 한국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이 AI 반도체 공급을 줄이거나 가격을 높인다면 미국의 AI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결과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부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까지 AI 모델 학습 속도가 급격히 늦춰지고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겁니다. 예를 들어 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수십만 개의 GPU와 수천 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산 HBM과 DRAM이 들어갑니다. 만약 공급이 늦춰진다면 훈련 기간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고 미국은 AI 제국이라는 허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겠죠.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이미 월스트리트에서는 한국 반도체 공급 상황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가 요동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엔비디아의 성공은 곧 삼성과 하이닉스의 공급 안정성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AI를 주도한다며 자화자찬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AI 산업이 실제로는 한국의 공급망에 매달려 있으니 말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한때 자동차의 심장부라 불렸습니다. 포드, GM, 크라이슬러가 세계 시장을 주름잡으며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 세 기업이 사실상 미국 전기차 시장의 심장을 쥐고 있죠. 테슬라조차도 초기에는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에 기대었지만 지금은 한국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지 않으면 생존조차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GM은 얼티엄 배터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사를 세웠고 포드 역시 SK온과 손잡지 않았다면 전기차 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한국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죠. 미국 언론들이 한국 배터리 없이는 디트로이트가 무너진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과 일본의 비교입니다. 중국 CATL이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미국은 정치적 이유로 중국 배터리를 들여올 수 없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한국뿐이라는 얘기죠. 일본의 파나소닉은 이미 기술력에서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에 뒤처졌고 양산 능력에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 공장을 세우며 생산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굴욕적으로 한국에 의존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배터리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결국 자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돈을 부어도 숙련된 인력, 원천 기술,
그리고 공급망 전체를 동시에 구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보고서에서도 GM과 포드의 전기차 프로젝트가 줄줄이 지연되는 이유가 결국 한국 배터리 공급 지연 때문이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자국 산업의 미래가 다른 나라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 미국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굴욕이죠. 게다가 배터리는 단순히 자동차용 동력이 아닙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군사용 전력 공급, 심지어 우주 산업까지 확장되는 전략 자산입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건 미국의 전력 인프라와 안보 시스템까지 한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최근만 봐도 SK온이 미국 국방부와 협력해 군용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이는 단순한 상업적 계약이 아니라 미국 안보가 한국 기술에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의 전략적 지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 합작 공장을 세우면서 기술과 공급망의 중심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은 겉으로는 상호 협력이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스위치를 쥐고 있고 미국은 따라가는 입장이죠. 그 증거가 바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입니다. 투자를 늘려라, 더 많은 공장을 지어라라며 사실상 구걸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도 미국이 스스로 전기차 혁신을 주도할 수 없음을 인정한 꼴입니다. 사실 철강은 20세기 산업혁명의 심장이라 불렸습니다. 미국은 한때 US 스틸을 앞세워 전 세계 철강 시장을 주름잡았고,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과 보잉 항공산업의 근간을 세웠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부가 가치 철강, 초고강도 합금, 그리고 항공우주 군수용 특수 소재는 한국의 포스코가 없으면 미국이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 제철 상용화에 성공하며 탄소제로 철강 시대를 열었는데, 이 기술 없이는 미국 기업들이 환경 규제와 글로벌 시장의 압력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또 포스코가 공급하는 초고강도 강판은 테슬라 전기차의 차체, 보잉의 항공기 동체, 그리고 미군 장갑차와 잠수함에까지 들어갑니다. 포스코가 공급을 줄이거나 멈춘다면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과 시애틀의 항공기 조립 라인이 동시에 멈춰설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며 일본 신일철, 니판 스틸을 끌어들였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펜실바니아의 낡은 제철소는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반발만 키웠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포스코는 미국 내에서 청정철강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며 노동자들과 정치인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습니다. CNN이 보도한 장면 기억하십니까? 미국 노동자들이 공장 앞에서 "We want 포스코"라고 외치던 모습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미국 산업 심장을 한국이 틀어쥐고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국과 일본과의 비교가 더욱 극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값싼 저급 철강으로 세계를 잠식하려 했지만 환경 규제와 품질 문제로 이미 서구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고급 철강 강국이라 불렸지만 기술 투자에 뒤처지고 산업 구조 조정의 실패에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포스코는 고부가 가치, 친환경, 전략 소재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며 미국이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됐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략 자원입니다. 포스코는 리튬, 니켈, 티타늄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까지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벗어나 새로운 공급망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대안은 한국뿐입니다. 실제로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호주, 아프리카에서 광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확보한 리튬은 앞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생명줄이 될 겁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포스코가 단순한 철강 회사가 아니라 자원과 소재를 동시에 장악한 전략 기업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포스코가 미국에 대한 공급을 정치적 이유로 제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일 겁니다. 보잉의 항공기 인도 지연, 테슬라의 생산 차질, 미 해군 잠수함 건조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까지 직격탄을 날리는 일이죠.
미국은 이를 알기에 포스코에 대해 함부로 강압적인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조차 포스코를 전략적 동반자라 부르며 구걸하듯 투자를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냉정히 말해 과거 미국은 석유와 가스를 앞세워 세계 에너지 패권을 장악해왔습니다. 워싱턴이 시일가스를 무기로 유럽을 압박하고 중동 시장을 지배하던 시절이 불과 10년 전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LNG, 즉 액화천연가스 기술과 운송 능력에서 한국이 미국의 생명줄을 쥐고 있습니다. HD현대와 하나오션이 건조하는 초대형 LNG 운반선, 그리고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초저온 액화 기술이 없으면 미국은 자국에서 캐낸 시일가스를 수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에너지 독립을 외치며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조선소가 만들어준 LNG선이 없으면 단 한 방울도 운송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이 유럽으로 수출한 LNG 물량의 70% 이상이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LNG 운반선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워싱턴이 아무리 우리가 에너지 제국이다 라고 주장해도 그 배후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냉각 기술을 공급하는 건 전부 한국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선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LNG 냉각 재기화 플랜트 기술까지 장악했습니다. 포스코가 제공하는 특수극저온 강제와 한국 엔지니어들의 노하우가 없으면 미국이 아무리 가스를 캐내더라도 액화해 수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최근 텍사스의 LNG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도 한국 엔지니어들이 빠지자 프로젝트가 곧바로 지연된 사례가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미국 에너지 산업이 한국의 기술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론처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미국이 결국은 자국 내 조선 산업과 LNG 기술을 키워 자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 조선 산업은 이미 30년 전 몰락했고 지금은 군함조차 제때 건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업용 LNG 운반선은 더더욱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수십 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 그리고 수천 명의 고수련 인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은 필요하지만 그동안 글로벌 시장은 이미 한국이 독점해버렸습니다. 또한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중국과 일본은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중국은 값싼 조선소를 내세우지만 LNG 운반선의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국제 인증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쓰비시와 IHI가 과거 LNG 분야에서 존재감을 보였지만 지금은 기술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결국 미국이 기댈 곳은 한국뿐이고 워싱턴이 서울의 눈치를 보며 조선 에너지 협력을 구걸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거나 공동 개발에 매달리는 모습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스갯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입니다. 미 육군은 한국의 K9 자주포를 직접 테스트했고 나토 회원국들은 경쟁적으로 한국 무기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라오 남각, 즉 미 국방부가 스스로의 전력 유지조차 한국 방산기업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권력 역전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 채택되었고 NATO의 포병 교리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죠. 심지어 미국도 이 성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K2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를 밀어내며 유럽 전장에 들어섰고 천궁 3 미사일은 패트리엇의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군이 그동안 동맹국들에게 미제 무기만 써라라고 강요했지만 정작 자기들이 필요할 땐 한국 무기에 손을 벌리는 모습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특히 KSS-3 잠수함과 세종대왕급 블록 2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조차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들은 단순히 한국 해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동맹국들이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 조선소에서 전함 하나 제때 건조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3에서 4년 만에 차세대 구축함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 해군조차 한국이 없으면 우리 함대는 제때 유지보수조차 못한다고 인정한 셈이죠. 여기서 반론처럼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같은 초강력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미국이 정말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전략적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무기들이 제때 작동하고 유지되려면 한국의 기술과 부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F-35 전투기의 핵심 부품 일부는 한국이 생산합니다. 또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에 들어가는 레이더와 전투체계는 한국산 AESA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협력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무기 단가와 납기 측면에서 미국을 압도합니다. 미국이 10년 동안 끌던 프로젝트를 한국은 3년 만에 납품하죠. 이것이 바로 미국이 굴욕적으로 한국 방산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무기 구매를 확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내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기를 팔아달라 구걸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는 미국이 겉으로는 초강대국이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K-디펜스 없이는 안보조차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처지를 짚고 싶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 기술을 베껴 무기를 만드는 수준이라 국제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일본은 방산 기술이 정체되어 해외 수출에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가격, 품질, 납기, 신뢰도 모든 면에서 5위에 서면서 세계 10대 방산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펜타곤이 지금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실전에서 검증된 유일한 대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우주 패권을 독점한 나라처럼 군림해왔습니다. 나사의 아폴로, 스페이스X, GPS 위성망까지 전 세계가 미국의 우주 인프라에 종속돼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위성과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서 미국조차 한국의 기술 없이는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특히 한국형 위성 방어 체계인 K-세털라이트 실드는 워싱턴이 공개적으로 협력 요청을 할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여전히 거대한 우주개발 예산과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작고 강력한 위성 분야에서는 한국이 이미 앞서 나갔습니다. 한국은 군사용 초소형 정찰위성을 군집 형태로 배치해 실시간 감시 체계를 완성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기존 정찰망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아리랑 정찰위성과 최근 발사된 초소형 SAR 위성은 구름이나 밤에도 고해상도로 적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데이터를 통합해 쓰지 않으면 동북아시아 전장에서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한국은 위성 센서, 레이더, 통신망에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하나가 합작한 위성 부품은 초경량 신소재로 만들어져 수명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 위성은 더 오래, 더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자국 위성망의 결함을 메우기 위해 한국산 부품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굴욕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우주 기업이 있는데 그런 강자가 있는데도 한국이 정말 앞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민간 로켓 발사체와 실제 군사용 위성 체계는 전혀 다릅니다. 스페이스X가 발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 위성에 들어가는 정밀 센서와 레이더 기술은 한국이 더 앞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아직도 초소형 레이더 위성 분야에서 성능 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다계층 위성망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발사체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위성과 로켓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즉, 미국이 규모로는 앞서더라도 효율과 혁신에서는 한국이 확실히 앞서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중국과 일본과의 비교가 떠오릅니다. 중국은 수많은 위성을 띄웠지만 품질과 신뢰성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데이터 신뢰도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야부사 같은 탐사선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군사적 위성망 구축에서는 뒤처져 있어 자국 안보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죠. 반면 한국은 방산, IT, 조선, 소재 산업에서 쌓아온 역량을 우주로 확장해 단기간에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조선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한 달에 수십 척의 전함을 찍어내던 기록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 조선소들은 비용 초과와 인력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최신 이지스 구축함 하나 제대로 제때 진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의 하나오션과 HD현대는 세계 최단 기간 내에 초대형 군함을 모듈식으로 건조해 인도합니다. 미국 해군이 한국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종대왕급 블록 2 구축함만 봐도 한국은 3에서 4년 만에 척당 진수를 완료하는데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은 예산은 수십 배가 들고 10년 넘게 개발 지연에 시달렸습니다. 미국 언론조차 워싱턴이 군함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한국을 바라본다라는 자조 섞인 보도를 내놓았을 정도입니다. 결국 미국의 항모 전단조차도 한국의 기술적 지원 없이는 제때 유지 보수가 불가능한 구조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모듈화 조선 능력입니다. 군함을 블록 단위로 제작하고 조립하는 방식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한국은 동일한 시간에 미국보다 2에서 3배 더 많은 함정을 인도할 수 있죠. 미국이 최근 한국조선소의 MRO, 정비 보수 운영, 파트너십을 요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미 해군이 독자적으로 함대를 유지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혹자는 이렇게 묻겠죠. 그래도 미국은 여전히 항공모함, 핵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을 독점하지 않느냐. 하지만 문제는 그 대형 자산들이 제때 작동하려면 수많은 보조함과 지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모 한 척이 출항하려면 구축함, 보급선, 수송선이 따라붙어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 조선소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미국은 핵심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것을 바다 위에서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은 한국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또한 최근 하나오션이 공개한 차세대 잠수함 건조 속도를 보면 미국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3년 만에 KSS 3급을 완성해 진수했지만 미국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하나 건조하는데 7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차이입니다. 결국 워싱턴이 서울을 향해 군함 공동 건조를 타진하는 건 불가피한 수순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양적으로 많은 군함을 찍어내지만 품질과 신뢰성에서 서구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구축함 건조 기술로 주목받았지만 현재는 납기 지연과 비용 문제로 한국에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결국 미국이 의존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고 이는 한국이 글로벌 군함 조선 시장의 보증 수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군사력이라는 것은 더 이상 단순히 화포나 전투기 숫자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현대전은 정보, 감시, 정찰,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지휘 통제 체계가 핵심이죠. 쉽게 말해 두뇌와 신경망이 없는 육체는 움직이지 못하듯이 AI와 방공 네트워크가 없는 군대는 아무리 화력이 강해도 실전에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분야에서 지금 미국조차 한국을 의존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SA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이 분야를 독점했고 패트리엇과 이지스 시스템이 전 세계 표준처럼 불렸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독자 개발한 ASA 레이더를 통해 북한 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 무기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차세대 전투기 KF-21과 천궁-3 미사일, 세종대왕급 블록 2 구축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레이더 데이터를 자국 시스템에 통합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 전장에서 눈을 감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방공망을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AI 기반의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레이더가 탐지하고 지휘관이 수동으로 판단하고
포대가 발사하는 식으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최적의 요격 자산을 선택하며 발사 명령까지 연결합니다. 이 과정이 몇 분에서 몇 초로 단축되죠. 한국이 개발한 이 AI 기반 C4I,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의 정보 체계는 이미 미군도 탐내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스텔스 전투기, 이성망, 첨단 전자전 장비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한국이 정말 거기에 필수 불가결할까? 저는 이 질문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초강력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결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F-35 전투기가 아무리 스텔스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전장 전체를 아우르는 상황인식 능력이 부족하면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의 AI 방공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미군의 전투기를 자국 방공망에 통합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형 확장형 체계를 개발했고, 이는 미국이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한국을 특별 파트너로 대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전쟁 양상을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미사일의 중요성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수백 개의 드론이 동시에 공격해 들어올 때 이를 탐지 분석하고 방어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AI 기반 방공 체계가 필수적인데 한국은 이미 드론 군집을 탐지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 분야에서 한국보다 늦게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방공망을 단순히 미사일 요격으로 한정하지 않고 우주의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K-스텔라이 실드는 위성 기반 감시망이고 동시에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AI 방어 체계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방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신경망을 보호하는 철벽 두뇌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조차 이 기술을 들여오지 않으면 미래 전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중국은 위성수를 늘리고 AI 기술을 강조하지만 정밀성과 신뢰도에서 서구와 한국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방공망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 시스템은 낡아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 기술로 무장하면서도 미국과의 연동까지 가능한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을 유일무이한 파트너이자 경쟁자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또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조차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레이더와 방공 데이터가 차단된다면 미군은 동북아에서 실명 상태로 작전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미군이 한국의 방공 체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평가입니다. 실제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국의 방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군사력이라 불리더라도 그 신경망은 이미 한국에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AI 방공망 없이는 미국의 전쟁 기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은 이 사실을 알기에 겉으로는 초강대국 행세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서울의 기술과 결정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히토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심지어 미사일과 레이더까지 모든 첨단 무기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전략 광물이죠. 지금까지는 중국이 세계 공급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자원 무기화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광물 동맹을 구축하면서 미국조차 중국 대신 한국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카드 때문에 늘 불안해왔습니다. 2010년 일본과의 영토 분쟁 당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면서 일본 산업이 마비된 사례가 대표적이죠. 그때 일본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포스코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미 아르헨티나, 호주, 베트남, 아프리카 등에 투자해 리튬, 니켈, 히토류 광산을 직접 확보해왔습니다.
중국의 독점에 흔들리지 않는 독자 공급망을 구축한 겁니다. 워싱턴이 지금 한국을 향해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라고 손을 내미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한국이 단순히 광물을 캐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정제의 가공 능력까지 확보했다는 겁니다. 히토류는 원광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고난도의 정제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시장을 장악한 것도 정제 능력 때문이었죠. 그런데 포스코는 이미 전남 광양에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 니켈 정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친환경 공정을 적용해 ESG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대신 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한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미국이 직접 광산에 투자해서 자급자족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미국은 환경 규제와 지역 주민 반발 때문에 대규모 채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미 보유한 광산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해외 자원 외교와 현지 합작을 통해 빠르게 광물을 확보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한국이 이미 쥐고 있는 공급망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히토류는 단순히 산업적 차원이 아니라 군사적 차원에서도 결정적입니다. 미사일 유도 장치, 스텔스 코팅, 잠수함 소나 항공기 엔진 모두 히토류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공급을 차단하려 해도 대체 공급망이 없다면 국방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그렇기에 펜타곤조차 한국과의 히토류 협력을 동맹의 핵심 축으로 규정한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의 군사력이 한국 자원 공급망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더 뚜렷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자원을 무기화하며 미국과 대립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글로벌 대체 공급망을 열면서 영향력이 줄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의존했다가 공급 차단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지금도 자체 자원 확보 능력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광산 투자와 정제 능력, 그리고 글로벌 동맹까지 동시에 확보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신뢰를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금융입니다. 한국이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KOSPI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배터리 생산업체가 아니라 전략 자원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한국 자원 관련 기업의 주가 발표에 따라 출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달러 패권을 자랑하던 미국이 이제는 원화와 한국 기업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자원 공급을 무기화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을 내민다면 한국이 리튬이나 히토류 공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미국 전기차 산업과 방산 시스템은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결국 이건 한국이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글로벌 패권의 룰메이커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글로벌 금융의 절대적 기준은 달러였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한국 역시 그 파도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방산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서면서 한국 원화는 더 이상 주변 통화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한국 기업의 실적 발표와 정부 정책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원화 환율에 따라 투자 방향을 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최근 IMF와 BIS 보고서에서도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원화의 국제 결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중견국들은 달러 대신 원화를 결제 통화로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일부 국가들은 원화 표시 채권을 매입하며 한국과의 무역에는 원화 결제가 더 안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이 상상도 안 되었죠. 달러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라 믿었는데 지금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가 투자자들의 안전판으로 거론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 대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까지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이미 일본 도쿄 증시 상위 기업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둘째, 한국의 금융 안정성입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과 재정 적자 문제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충돌할수록 한국은 안정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도 달러는 기축통화인데 원화가 어떻게 그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느냐? 이 반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원화가 당장 달러를 대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상대적 영향력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달러가 압도적이었지만 이제는 원화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배터리 같은 미래 산업이 한국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달러 대신 원화를 보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월가 펀드들이 원화 표시 자산을 늘리면서 달러가 흔들릴 때 원화는 방어막이 된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는 미국 금융 중심지조차 한국을 안전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생한 조지아 300명 엔지니어 사건 때 미국 증시는 급락했지만 한국 증시는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한국의 전략 자산을 더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건으로 미국의 산업 기반이 흔들린 반면 한국은 오히려 협상력을 높이며 원화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달러는 흔들렸지만 원화는 강세를 보인 전례 없는 장면이었죠. 게다가 한국의 금융 생태계는 이제 단순히 국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두바이, 런던까지 한국 금융사가 진출해 원화 기반 파생 상품을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서울에 데이터 센터와 연구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금융 패권의 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달러가 더 이상 절대 기준이 아닌 시대, 그 빈틈을 한국 원화가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짚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중국 위안화는 국제화 시도를 계속하지만 신뢰 부족과 정치적 리스크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는 과거 안전 자산으로 불렸지만 일본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그 매력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한국 원화뿐입니다. 한국은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원화를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외교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아세안, 유럽연합과의 협정에서 원화 결제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이는 한국의 협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연준이 한국은행과 스왑 라인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한국 없이는 달러 방어가 힘들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반발해 달러가 아닌 원화 중심의 금융 블록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월스트리트는 공포에 휩싸일 겁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달러 신뢰가 추락하며 결국 세계 금융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나리오가 월가가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미국 산업 구조의 치명적 허점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 엔지니어 300명이 동시에 억류되자 현지 공장이 곧바로 멈춰버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미국 언론은 이를 산업 심장마비라고 표현했죠. 이는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공장조차 한국 인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워싱턴이 감히 공개적으로 부정하지 못하는 치욕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조지아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반도체 라인에서 근무하는 고급 엔지니어의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미국 노동자는 여전히 현장 유지 보수 수준에 머물렀고 정밀 공정과 핵심 알고리즘 운용은 한국 인력이 담당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우리가 기술을 통제한다 라는 허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을 움직이는 손과 두뇌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 사태가 금융시장에 즉각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엔지니어 억류 뉴스가 전해지자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급락했고 반대로 서울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산업을 움직이는 힘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조차 300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미국 경제를 흔들었다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과거라면 상상도 못할 역전 현상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결국 자국민을 더 많이 훈련시켜 이 의존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LNG 플랜트 같은 첨단 산업은 단순한 교재 공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얻은 기술적 감각이 필수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미 삼성, SK, LG, 현대 등 세계 최전선에서 축적한 실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업을 외주화하며 스스로 기술 인력을 키우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교육 시스템과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단기간에 한국 인력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민 노동자조차 첨단 제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로 강도는 높고 기술 습득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임금은 금융이나 IT 서비스 분야보다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한국 인력은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된 정예 부대처럼 움직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인재를 키워낸 결과 한국 엔지니어들은 세계 어느 현장에 가도 즉시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차이가 더욱 극명합니다. 중국은 값싼 대규모 인력을 갖고 있지만 정밀 공정과 핵심 알고리즘 운용 능력은 부족합니다. 일본은 한때 인재 강국이었지만 고령화와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젊은 기술 인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매년 배출되고 그들은 글로벌 최전선에서 실력을 발휘합니다. 워싱턴이 한국 노동력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엔지니어를 억류하자 서울은 곧바로 인력 철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만약 한국이 본격적으로 기술자를 철수시킨다면 미국 내 26개 공장이 멈추고 160개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였죠. 실제로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충격에 빠져 급히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 인적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무대에서 협상력을 무기로 삼아왔습니다. 달러 패권, 군사력, 공급망 통제력을 앞세워 상대국이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 미국식 협상의 방식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의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급망과 기술, 자원, 노동력까지 쥐고 있으니 오히려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떨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5,50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던진 것도 사실은 자신감이 아니라 공포의 고백이었습니다. 미국이 강하다고 주장할수록 실상은 약점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없으면 한국은 위험하다라고 협박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없으면 미국이 위험하다는 게 진실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LNG, 군함, 방공망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과 인프라 없이는 미국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워싱턴이 목소리를 높일수록 세계는 저건 협박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읽습니다. CNN조차 미국은 한국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원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협상의 무게 중심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조건을 제시하고 한국이 그 조건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한국이 투자 조건은 이러하다, 자원 공급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미국은 그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죠. 예컨대 포스코가 히토류 공급망을 좌우하면서 워싱턴은 한국이 제시한 가격과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반론처럼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여전히 군사 초강대국인데 협상에서 완전히 밀릴 리는 없지 않느냐?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도 총알이 없으면 총은 쓸모가 없습니다. 미국 무기의 핵심 부품, 미사일 유도 체계, 전투기 레이더, 잠수함 소재, 심지어 군사 AI까지 한국의 기술과 자원에 의존합니다. 즉, 군사적 우위는 보여줄 수 있어도 실제로 운용하려면 한국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언급하는 순간 한국은 그 무기조차 우리 기술이 들어간 것이라고 맞받아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워싱턴이 한국 앞에서 더 이상 힘을 내세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협상장에서 보이는 미국 정치의 혼란도 큰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격한 발언으로 압박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내 정치 위기를 가리기 위한 쇼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냉정하게 한국 없이는 미국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실질적 협상 우위를 잡았습니다. 미국 언론과 유럽 지도자들이 오히려 서울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도 협상력이 한국 쪽으로 넘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사례는 결국 하나의 귀결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여전히 군사력과 달러 패권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없으면 단 하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철강, LNG, 방산, 위성, 히토류, 금융, 노동력까지 미국의 산업과 안보를 움직이는 모든 심장부는 이미 한국이 장악했습니다. 이 말은 곧 서울이 미국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의미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큰소리치며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난 건 미국의 불안과 무력감이었습니다. 한국이 더는 종속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자 워싱턴은 오히려 협상장에서 몸을 낮추고 구걸하듯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동맹국들도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진짜 파트너라고 말합니다. 나토가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하고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 LNG 기술을 찾으며 월가가 원화 환율에 떨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략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한국은 이제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당당하게 한국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워싱턴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던 발언들이 이제는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도 없다라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로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비교되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힘을 과시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었고 일본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에 머무르며 존재감을 상실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력, 자원, 인재, 금융력까지 종합적으로 확보하며 새로운 패권의 축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이 이 사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국이 더 이상 협력국이 아니라 생사권을 쥔 결정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